김용환 피데스 자산운용 베트남 현지법인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베트남 김용환 팀장입니다. 앞서 투자관님께서 워낙 베트남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증시와 유망한 종목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베트남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GDP와 증시의 관계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증시 성장은 그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결을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한 국가의 증시 성적표는 그 국가의 경제 성장에 수렴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994년도에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이뤄냅니다. 그 이후로 1994년부터 2023년까지 각 국민소득과 증시는 각 3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연간 10% 이상의 경상 GDP 성장이 나오는 고성장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2016년부터 23년까지 증시의 성장률은 95%, 그리고 경상 GDP 또한 95% 성장하면서 비슷한 수준이 약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인당 베트남 국민소득은 약 2023년 기준으로 4,350불 정도 나오고 있고, 빠르면 2030년대 초반 또는 중반이면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베트남 주식을 사두시는 게 장기적인 성과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버핏 지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과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한국은 1배 수준이고 미국은 2배 수준인 반면에 베트남은 0.5배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베트남의 경제 규모 대비 증시의 규모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는 향후에 어떤 베트남의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타날 경우에 증시가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입니다. 제가 베트남 증시에 지금 투신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보면서 느꼈던 특징 중에 하나를 예시로 갖고 와봤습니다.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1월 달에 지수 저점 910포인트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올해 상반기까지 약 37%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S&P 500이나 유로스탁스 그리고 코스피보다 2022년도에 반등하던 시점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늦습니다. 그 이외에도 S&P 500이나 유로스탁스 500에 비해서 상승하는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베트남의 증시는 선진 증시에 비해서 조금 후행한다, 후행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따져서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신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 또한 굉장히 좋은 우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부터 4월 증시 고점 1,500포인트보다 한참 못한 1,280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베트남 증시의 후행성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베트남 증시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느리지만 선진국을 따라가는 증시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성과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베트남 증시는 연간 12% 정도의 평균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입니다. 밸류에이션 올해 1분기 호치민 거래소 상장기업 순이익 성장률이 11%가 나왔고 2분기 기준으로는 약 20% 정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평가하건대 올해 상반기 베트남 증시의 성적표는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블룸버그 포워드 PER이
약 12배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증시의 역사적인 PER은 14에서 15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1, 2년 동안 지금 PER이 지금 11배에서 12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PER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생각하실 때 별 부담 없이 투자하셔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 짚고 넘어간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제 지표입니다.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은 6.4%가 나왔고 이 GDP를 견인한 것은 주로 수출과 소비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소비가 견고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 6%의 성장이 나왔고 올해 연말까지도 6%대의 GDP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물가는 작년 상반기 3.3% 대비 올해 상반기 4.1%가 나오면서 물가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정부가 목표라고 하고 있는 관리 목표 4.5%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인 PMI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54.7포인트 그리고 7월 달에도 이어서 54.7포인트를 보였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저 제조업 지표가 50%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달, 7월 달 PMI 지표가 잘 나왔고 8월 달에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는 지금 상반기는 116억 불이지만 7월 달에 141억 불 흑자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통계청 추산 무역수지 흑자는 9억 불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8개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150억 불을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외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도 집행액이 100억 불을 넘어가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유망한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베트남이 오른쪽 위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차트는 미국과 중국의 수입국 비중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베트남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트남의 무역 시장에서의 지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새로운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입지를 양호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하노이나 호치민시 주변에 위성 도시들을 중심으로 공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수출업종, 특히 섬유나 목재업종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업종 중에 저희가 섬유업종입니다. 섬유업종 왼쪽 하단의 표를 보시면 왼쪽에서 세 번째 베트남 2010년도에는 이게 미국의 저게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의류 수입 국가 비중인데 베트남의 비중이 2010년도에는 10%가 채 되지 않았던 게 2023년에는 거의 18%, 거의 20%에 육박할 만큼 많이 증가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6개월 누적 섬유 수출액은 165억 불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6% 정도 증가했고 여전히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 비중은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종목은 TNG라는 종목입니다. 미국, 유럽향 수출을 대부분으로 하고 있는 그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합 의류 생산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데카트론이나 아베크롬비, 콜롬비아, 아디다스 등의 빅 바이어들이 있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수주 대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의 빅 바이어들이 이제 재고 수준이 많이 줄어들면서 새롭게 재고 축적을 하기 위해서 신규 주문을 더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TNG 이외에도 여러 베트남 로컬 생산 기업들의 수주가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재입니다. 목재 또한 그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인데 오른쪽 밑에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목재 상품 수입 국가 비중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게 베트남이 2015년에는 이 비중이 1%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2년 2.8%로 증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0.75에서 1% 정도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를 선반영하듯이 장기 모기지 금리가 소폭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기지 금리가 꺾인다고 해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바로 리바운드 할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이 목재와 가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베트남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은 PTB입니다. PTB라는 종목은 매출의 60% 정도가 목재와 가구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금리 인하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뭐 파악한 바로는 이 PTB가 유럽 쪽에도 목재와 가구 제품을 수출을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의 수주가 마무리된 것으로 뭐 많으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수주가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매출 30% 정도가 석재, 이제 스톤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석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 정부의 공공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나 그리고 베트남 국내의 공공투자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 업종입니다. 사실 철강 업종은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직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베트남 철강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 증가하면서 견고하게 수요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투자 이슈가 있고요. 이게 뭐 큰 프로젝트들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베트남이 국가가 길잖아요. 그게 이제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를 지금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호치민시에 위치한 호치민 중심 지역에 위치한 공항을 국내선 터미널로 변경을 하면서 호치민 외곽 지역의 신공항을 크게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투자 때문에 그 철강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번째 이유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입니다. 아까 앞에서 상반기에 외국인 직접 투자 집행액이 100억 불을 넘어갔는데 이게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공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 공단을 지으면서 계속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베트남 철강 시장의 수요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은 호아팟입니다. 이게 베트남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호아팟은 이제 한국의 포스코 같은 기업으로 모든 걸 생산하는 종합 철강 회사입니다. 민간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호아팟이 베트남 국내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호아팟이라는 종목이 다른 철강 종목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호아팟은 다른 로컬 기업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HRC 열연광판 생산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호아팟은 HRC 열연광판을 직접 생산을 해서 그것을 원재료로 다양한 철강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트남 중북부에 융꺽이라는 철강 단지가 있는데 그 철강 단지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HRC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늘어난 HRC를 원재료로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더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제철소 확대 이후에 가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 HPG가 이제 중저가형 가전제품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이제 중저가형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매출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비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테일 종목인 리테일 업종입니다. 사실 리테일은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평균 연령이 32세 정도 되는, 그리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젊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그 생산과 소비에 대한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업종이 리테일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받고 있는데, 그 작년 11월 재무부에서 그 베트남의 경기 부양 그리고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8%로 인하했고, 이를 올해 상반기까지만 원래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그 정책 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은 모바일월드입니다. 사실 이 모바일월드라는 게 이 베트남 리테일 업종 중에 가장 큰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그리고 슈퍼마켓까지 하고 있는 종합 리테일러이고요. 제가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살고 있는데, 호치민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 모바일월드와 관련된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로컬 현지인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최근에는 모바일월드가 이제 처음에는 휴대폰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레드오션으로 판단되는 이 휴대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빼고, 그리고 가전제품과 슈퍼마켓 체인에 대해서 좀 힘을 쏟고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특히 슈퍼마켓 체인 같은 경우에는 BEP를 넘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슈퍼마켓 체인의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전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도 옛날과 다르게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많이 바뀌어 있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개월 누적 매출도 얼마 전에 모바일월드가 발표했는데 7개월 누적 매출 10%대 성장이 나오면서 올해 연말까지 견고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